2022년 1월 2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시간 참 빨리 간다, 그죠? 경매 라방 제 51강입니다. 51강이고 생생경매는 90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거든요. 전세권이 매각 대상인 경우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체크 내지 점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뭐 일반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낙찰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이게 전세권이 경매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경매가 취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전세권이 경매가 나왔을 적에는 과연 우리는 어떤 쪽으로 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보니까 첫 번째, 현재 전세권 자체가 경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거죠. 근데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 등기 안 했을 거면 임차권이면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유 살다 보니까 말이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내가지고 이 생활이 힘이 들어.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 아니십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사치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전세권이 아니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린다 이거. 단 그때는 뭐니까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나의 전세금 1억인데 1억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채권자 A라면요. 채권자 A한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돌리도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A한테 권리를 양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그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집주인한테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럼요, 집주인은 그런 내용 증명을 딱 받잖아요, 그죠?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임대차 계약기간은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 보증금 줘요. 그러니까 집주인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구나. 보증금 드렁 주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줘요. 그러니까 알았어. 드렁 줍니다. 주면요. 그때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 받은 자 아니십니까? 채권자. 이 사람이 나중에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1억 줘. 그럼 집주인 1억 줘야 됩니다. 예. 그러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자금을 이제 차용을 합니다. 이러했을 경우에는 때로는 봐가지고 뭐 채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건 이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모르는 집주인 입장이라면은 그냥 주는 거야. 주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전세권 아니십니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에 대해 설정하겠다 이거죠. 그럼 전세권 자체를 가지고 담보 이거 제공하지 말아라 이런 특약이 없으면요. 전세권자는요. 이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잡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부 건전한권, 이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전세권부 건전한권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전세권자 돈 빌려갔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 돈 안 갚는 거야. 그럼 전세권을 담보로 잡은 저당권자가 전세권 자체를 경매에 신청합니다. 이래야 했을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전한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한다더라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갑구상에 임의경매 기입 등기가 표시된다고요. 그런데 전세권 자체가 경매가 넘어옵니다. 소유권자 우리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 경매 신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유권을 매개를 한단 말이죠. 소유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그 부동산 경매부처가 소유자를 바꿔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번엔 소유권이 아니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부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경매 신청한다. 임의경매죠. 근데 이러한 임의경매 기입 등기는 어디에 표시되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가 아니고 을구상에 살포시 표시가 됩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제가 나중에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전세금 및 전세 수요를 조사하자.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것도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판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금액이 현재 전세권에 의한 전세 금액이 얼마다?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이게 경매가 넘어왔어요. 예? 경매가 넘어왔다. 이럴 수 있게 제가 여기다 전세금을 조사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또 전세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전세금을 조사해라. 전세금 조사해보니까 이거 봐라. 이번에 보니까 1억에서 9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2022년 1월 현재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조금씩 빠진다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전세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세권자가 전세 계약 체결할 때는 1억으로 했는데 이거 살다 보니까 이게 1천만 원 떨어져 버렸는데 9천만 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세권 요 1억에 대해서 전세권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요, 이 전세권 자체를 경매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낙찰 이게 1억이 전세권 이게 경매 대상인데 이걸 봐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9천만 원에 낙찰 받아요. 9천만 원에 9천만 원에 낙찰 받는 상태에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9천만 원 던져가지고 1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9천만 원에 낙찰 받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내 9천만 원에 낙찰 받잖아요. 그럼 내가 1억짜리 9천만 원에 낙찰 받고 그 대신 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세권이 양도 등기가 됩니다. 누가? 전세권자가 만약 A란 말이죠. 이거를 누가 9천만 원짜리를 갑이라는 사람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요, A로부터 갑으로 전세권이 이제는 양도가 됩니다. 양도 등기. 예.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봐가지고 9천만 원이더라. 현재 전세금 9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 봐가지고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통상적으로 우리가 또 안 그랬습니까? 전세 기간이 이때 시작해가지고 이때 끝난다 치자 이거죠. 그런데 원래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못 갚은 상태에서 전세권 자체 경매가 넘어온다 이랬을 적에 전세 기간 중에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은 자기네들은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 경매가 들어온다고요. 전세권 설정 기간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020년에 경매 전세권 시작돼가지고 아니면 2021년을 하죠. 2021년도 경매 전세권이 시작해가지고 2023년 2년간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치자 이거죠. 오늘 제가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이 10년짜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근데 2년짜리입니다. 근데 이 기간 중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얼마에 낙찰 받았지? 9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정도 그죠?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9천만 원에 1억짜리를 내 9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까 집주인한테 1억 줘요.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사람아. 전세권 설정 기간 만료가 언제요? 2023년이잖아요 사람아. 그럼 현재 2022년이니까 앞으로 1년 더 남았으니 1년 있다가 1억 줄게. 1년 있다가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잠시나마 어쨌든 나의 자금이 묶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내 자금이 묶이는 시간이 길면 안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말이지. 이번에 전세금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금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전세권이 예를 들어 2020년도에 해가지고 2025년도에 전세권이 끝난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2022년도에 이 전세금 1억인데, 예? 요걸 내가 9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동네는 떠는 동네야. 이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1억이 아니고, 조사해보니까 1억 3천만 원 해버리네? 그죠? 그럼 이분이 9천만 원에 낙찰 받잖아요. 9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 1억 3천 받는 게 아니고 1억은 받아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전세금 1억 줘요. 그래서 집주인이 웃기는 줄 알고 앉았네. 이 사람아, 전세기간 만료가 2025년인데, 근데 있잖아.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가지고 이 물건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3천 합디다. 에? 그러면 1억 3천 하니까 새로운 전세권 구해가지고 1억 3천만 받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1억 줘. 그리고 당신 3천만 원 가져가.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집주인이다 그러면은
설사 계약 기간이 이렇게 남았다 손치더라도 2022년 대비 2025년이 3년 남았잖아요. 그죠? 3년 정도 남았다 손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 당장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잔여 전세 기간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았어. 하면서 적시 어떻게 한다더라. 이 사람한테 1억 줘요. 9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1억 줘. 그리고 집주인은 3천만 원 가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까지 잡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전세 수요안 있습니까? 물건의 앞만 좋으면 뭐 할 겁니까? 내 낙찰 받은 목적이 뭐다 봐가지고 나 전세권 양도 받아간데 저 집에서 전세 살아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권을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수익을 창출시켜야 된다고. 수익을 창출시킨다는 것은 뭐다 봐가지고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요, 전세 금액도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전세 수요는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쨌든 이게 임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보니까, 한자는 전세권 순위 확인입니다. 예. 전세권 순위 확인이라는 것은 여기 전세권자 자체가 이제 경매가 넘어왔거든요. 이랬을 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권의 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이 뭡니까? 용익 물건이잖아요. 그죠? 예. 용익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 그러면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요.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예. 임의경매 신청은 뭡니까? 이게 소위 담보권 실행이란 말이죠. 그죠? 담보권 실행. 예. 그러니까 전세권 순위를 확인하는 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을 낙찰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니까 아파트로 치자 이거죠. 아파트인데 여기에 A가 전세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선순위라 치자 이거죠. 그다음 뒤에 보니까 B가 저당권 설정하고 이렇게 됐다 이죠. 근데 이 전세권이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C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양도를 받았어요. 양도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C의 지위는 언제부로 발생되지? A가 최초 전세권을 설정한 이때로 해서 이 사람 지위가 확정돼 버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 전세금을 반환 안 해줘? 그러면 이 C 이분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때 아파트라고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임의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경매 신청한다 그러니까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 A가 1순위니까 1등이고 B가 2등으로 배당받는다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까꿀려 됐다 이제. 만약에 까꿀려 해가지고 이번엔 보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B가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걸 C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소유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 반환을 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어우, 밉상이잖아, 그죠? 예. 그럼 C는 열받아가 씩씩거리면서, 유튜브 상에서 이런 경매 방송을 말이지, 들어보니까 전세권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은 전세 목적물을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C가 빡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해요.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경매 결과, 전세권 여기 아까 1억이라고 그랬죠, 그죠? 1억인데, 만약에 저당권의 채권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겠지. 야,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돼 버려서 4억에 낙찰됐다, 이겠지.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이 사람은요, 자기 채권액 5억조차도 다 만족 못 시키고, 또 두 번째 뭐냐면요, 만약에 4억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더라 그러면요,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몇 조예요? 민지법이죠. 그죠? 몇 조입니까? 102조. A의 무익년. 잉여 없는 경매라 해가지고요. 불허가 결정 내려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5억인데, 이거 만약에 5억에 누가 낙찰 받아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C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매 비용은 한 3, 400만 원 먼저 받아가요. 그게 지가 지도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가야지. 그 나머지 예를 들어 5억이 남았다고 하면 이 저당권자가 싹 다 가져가 버려. 그럼 B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 못 받아. 우와, 자기 아까 말해 1억짜리를 말해 9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아싸 1천만 원 벌었다. 엉덩이 춤 췄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마야 안전자리에서 말이지. 완전 바보 멍텅구리 다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제가 첫 번째 전세금 및 전세 수요 조사를 확인하자. 이게 어렵습니까? 임장할 적에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봐가지고 이제 야임에 전세금까지도 알아본다면 2번으로 넘어가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전자에서 전세권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선순위면 그냥 들어가세요. 근데 전세권은 후순위다 이랬을 적에는 때려는 봐서 공동주택 아파트다 그러면요. 매매 가격이죠. 매매가.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이거지. 매매 가격도 한번 슬프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경매 신청했을 적에 최저 매각 금액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매매 가격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런 것까지 앞두고 나름대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해가지고요. 전세권을 낙찰받습니다. 전세권자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도 책임 누구한테? 전세권 낙찰받은 낙찰자한테 있습니다. 예. 명도 책임 누구냐니까 당연히 전세권 낙찰받은 사람한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계약 기간 중인데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세 금액이 1억인데 와 1억 3천이더란 말이지.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걸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거 9천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 1억을 받고 나머지는 3천만 원은 집주인이 가져가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봐가지고 이 전세권자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임차인 전세권자를 이 집에 들여일 수 있습니까? 못 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 뭐 낙찰자는 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제 인도명령이겠지. 인도명령 해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끄집어 내는데 아이고 나 그런 복잡한 게 싫어. 그러면 이사비용 한 2, 3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보니까 말이죠. 이 전세권 매각 자체 물건이 잘 안 나오고 나와도 낙찰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 딱 보면 심지어 말이죠. 전세금액이 이게 오늘 그 자료 보여드릴게요. 전세금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전세권자 경매 당해서 전세권이 목적이 전세권 자체가 이제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1억 3천만 원을 받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저도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아마 채권자가 낙찰 받은 것 같아. 이 양반 1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보니까 1억 3천만 원 자기 앞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 됐어요. 이전 등기 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전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세권이 말소가 돼버려서 해줘. 그럼 결국 뭡니까? 자기 돈 1억 3천만 원 던져가지고 1억 3천만 원 받고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권 양도하게 되면요. 이 등기는 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안 내거든요. 근데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내야 된다고. 등록세 뭐냐면 보증금 있죠, 보증금. 보증금 대비해가지고 이게 아마 0.2%일 겁니다. 보증금 0.2%고, 요게 이제 등록세. 또 항상 교육세가 따라요, 교육세. 교육세는 뭐다? 등록세이죠, 등록세. 등록세 이게 20%. 요거만 내면 됩니다. 이거만 내면 저기 전세권 이게 1억 3천만 원에 이게 그대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죠? 넘어오는데 과연 이거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 1억 3천만 원 낙찰받은 사람한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이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1억 3천만 원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1억 3천만 원 0.2% 같으면 1억 3천만 원 곱하기 0.2% 하니까 26만 원입니다. 예, 등록세 26만 원이고 또 교육세가 등록세 20%니까 곱하기 20% 해버리면은 5만 2천 원이에요. 그럼 26만 원 플러스 해버리면요. 31만 2천 원입니다. 31만 2천 원만 들으면 이 전세권을 자기 앞으로 넘길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나오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 간다면 또 법무사도 또 비용 들어야겠죠.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내가 전세권에 대해서 양도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권을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럼 이 사람 뭐다? 안전자리에서 31만 2천 원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전세권도 제가 그렇게 봅니다. 전세권도 무분별하게 막 지르면 안 돼요. 제발 좀 지르지 마세요. 적당하게 지르시라고. 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당하게 지른다 해가지고 사람들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봐서 확 지를 수도 있다니까요. 네.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저 같은 경우 특히 지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방법원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이 아파트 각각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두 개 다 최근에 낙찰됐어요. 보니까 100% 넘게 낙찰됐더라고요. 그건 또 그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격 시점이 한 1년 전으로 이상 되더라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가격하고 지금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게 마침 또 지분이 경매 나왔다? 이거 들어가서 그런 경우는 막 질러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제 아무리 팍팍 질러도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3천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1억 3천만 원인데 이걸 1억 4천만 원에 지를 수도 있지 그죠? 맞잖아요. 1억 3천인데 1억 4천에 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 얼굴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장 보이시죠? 보증금액이 보니까 해가지고 보증금액 전세 보증금액 0.2% 등록세고요. 교육세는 등록세 20%. 여기가 이제 교육세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1억 3천만 원짜리를 말이지. 야, 이 동네 뜨는구나. 해가지고 1억 5천 써야지. 쓸 수 있죠. 그럼 뭐도 1억 5천만 원 던져가지고 1억 3천만 원 받는 거라니까요. 전세권은 그 예외입니다. 일반적인 소유권을 매개로 목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권이라는 사용 수익권입니다. 사용 수익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 막 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 때려는 봐서 시세가 엄청 올랐던 그때는 100% 이상 확 110%, 120% 막 지르도 돼요. 그거는. 근데 전세권이 막 지르는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지르더라고. 응? 전세권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경매 나왔다 그러면 꿀 발라놓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함부로 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라방이 시가 2022년 1월 21일로 잡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지분 경매 있지 않습니까? 지분 경매가 이제 경매 나온 사건인데 그 두 건입니다. 두 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일부 방송 마치고 그다음에 2부 방송에서는 전세권이 매각 대상인 경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정보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요. 먼저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에 75219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으로 되네요. 그 지분 전용 면적이 15.02평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통칭 불려지는 것이 40평형을 불려집니다. 40평형. 40평형을 불려지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또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102% 썼는데 이게 불허가 났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채무자 측에서 불허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불허가 신청 사유가 뭔지는 경매정보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불허가 났어요. 또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금액이 넘어왔잖아요. 그죠? 저감 없이.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거는 3억 5천만 원 써버렸네. 세상에 몇 프로입니까? 127%잖아요. 이번 또 허가가 났네. 대금 지급 기한 해가지고 1월 28일 요때까지 하면 대금 지급 기한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1월 21일이잖아요. 그죠? 이야, 왜 이렇게 127% 지분을 이렇게 질러버리냐? 이제는 지분도 이게 못해 먹겠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을 보시니까 2020년 12월 2일이죠. 그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 시점 보니까 2021년 12월 달이잖아요. 그건 이게 2억 7,6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말이죠. 1년 전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입니다. 2021년 작년 10월 달에 하나 거래된 게 있는데 얼마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면은
2020년 12월 달에는 매매 금액이 얼마였는 얘기가 5억 5천만 원.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봐가지고 이게 뭐 최근에 해가지고 막 그냥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 거품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1년 전에 5억 5천 하던 것이 1년 만에 말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올라버렸어요. 2억 2천만 원 올랐다는 게 7억 7천만 원 대비해서 이게 2분의 1, 10분의 경매 넘었단 말이죠. 2분의 1, 10분의 이게 전체 시세는 얼마? 3억 8천 5백만 원 정도 봐야 되는데 이거 얼마에 낙찰받았다? 3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좀 싸게 낙찰받은 거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낙찰가율이 127%.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경매정보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전부 다 100% 넘어요. 지금도. 야, 이 경매 못 해먹겠네.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이 2억 7,600만 원, 이건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 시점과, 그죠? 감정 시점과 입찰 시점은 엄연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칠판에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해가지고, 채권자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지금 법원에서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를 해주거든요. 기입 등기 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준비를 합니다. 이건 뭐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경매 절차다 보면 민사집행법 규정이 쫙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학자입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지. 그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집행관한테 당신 저 나가서 현장 조사해. 감정업 회사에다 이제 나가서 감정 평가해. 그러니까 평가 명령서를 날립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이제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오니까 여기 임차인 ABC가 있는데요. 그때 임차인 ABC한테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권리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줘요. 모든 게 그러고 나서 또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이게 경매 절차를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명령한다. 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평가 명령을 내리면 감정인은 현장 나가가지고 여기 가격 시점으로 시작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경매 정보지를 보실 적마다 이런 말씀 안 드립니까? 가격 시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감정 평가 금액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가격 시점과 우리가 입찰하는 시점은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참조하자. 근데 가격 시점이 언제야? 봐가지고 2020년 1월 달이래. 이 가격 시점이 이제 요걸 시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은 이제 뭐 2억으로 이렇게 평가했다 이거죠. 2억으로 평가한 상태에서 이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인들한테 송달을 하고요. 야 이제 이 경매 진행한다, 입당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1차 매각기일이 지정된다. 또는 바로 2차 매각기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입찰하는 시점 기준해가지고 이 가격 시점이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고, 3년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6개월 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2020년도 1월 당시 기준을 한 가격 시점이죠. 이걸 기준해서 평가했다. 그 금액 맞아요. 근데 내가 입찰한 1차 매각길 또는 2차 매각길 보니까 이미 이건 2022년이 1월 달에 그럼 2년 전이잖아요. 2년 후에 1차 매각길인데 이때 내가 입찰할 적에는 이게 2억이란 것은 우리는 말 그대로 개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 네, 개무시하고 나서 내가 나름대로 현장 나가서 매매가 또 뭐 전세가 다 조사한 상태에서 어떤 입찰 가격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물건 보시니까 이거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거 아까 전 말씀드렸습니다. 매매가 7억 7천 하기 때문에 3억 8,500만 원이 2분의 1 지분에 대한 어떤 시세를 봤을 적에 3억 5천만 원이면 결코 이게 낙찰가율 프로토지 127% 봐가지고 높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금액인 아니더라. 그럼 또 두 번째, 항상 지분 경매, 어쨌든 제가 안정의 경매 TV 채널에서 이 라이브 방송에도 어쨌든 영상물이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뭐 건강 상태 별로 안 좋으면 뭐 문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더라.
경매 정보지를 보십니다. 지분 경매입니다 했을 적에 내가 상대방한테 뒤통수로 탁 두드려 맞을 수 있는데 아니니 그걸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니까 봐가지고 이거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때릴 것인가? 이 물건을 보니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 우와, 뭐 이게 이거 보니까 하나은행 같네요, 그죠? 건전한권 딱 두 건 설정되어 있잖아요. 좋아. 이런 경우 건전한권 변경 등기. 이게 변경.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이게 하나은행 저당권자가 변경 등기된 상태에서 이 하나은행에서 타 지분을 또 이제 경매를 탁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지분을 낙찰 받잖아요. 그죠?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가 공유자니까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이게 제가 느낀 바로는 부동산 경매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럭비공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았을 적에 어쨌든 나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사건이 전개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전세권이다 했을 적에는 뭡니까? 전세금 조사하자 이거지. 전세 수요가 있냐 없냐 말이지. 전세권 설정 순위가 어떻게 되냐 말이지. 응? 이 정도는 나름대로 이게 파악을 하고 나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었다 손치더라도 나는 최소한도 미치는 장사는 안 할 거 아닌 얘기지. 우리 미치는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경매 시장에 있어서 지금도 보면요.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뭘 보고 손해보는 장사가 많다고 그러냐, 이게. 1년에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뭐 700억인가 800억 정도 되잖아요. 뭐 올해는 1000억 정도 더 되길 수도 있겠다. 왜냐면요. 부동산 값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도 5억짜리 10억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 가격도 이제 10억에 맞먹는 금액으로 평가돼 버린다고. 그 상태에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입찰 보증금 말이지 그냥. 응? 그전에는 1000만원 몰수 당했다면 2000만원 몰수 당해버리잖아요. 아마도 올해 2021년도는 제가 볼 적에는 몰수된 입찰 보증금액이 한 1000억 넘을걸요.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웃기는 소리가 앉아있네.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내가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려면요. 자기 머릿속에 뭐다 경매 지식부터 집어넣을 생각을 하시라고. 그죠? 제 말씀 듣기 싫으신 분은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 채널 보지 마세요. 채널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데 저기 가셔가지고 그냥 뭐 일반 개그맨들이 유튜브 하는 그런 채널이 생겨 재밌어요. 저도 봅니다. 김대희가 운영하는 그 뭡니까? 반목장가요? 그거 재밌었더라. 그런 거나 보시면서 그냥 뭐, 헬렐레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딱 잡고 들어가시라니까요.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봐가지고, 변경 등기를 해가지고,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에, 때려는 봐서 내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내가 소송 제기 안 하고도, 저당권자가 타 지분을 또 경매 지분하면 나는 저요해서 손만 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딱, 가닥을 잡고 나서 들어가면 이게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일부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23평형인데요. 인천지방법원 사건이더라고요. 2021 타경이고, 50만 185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소재하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또 2분 1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이번 농자 보니까 뭐 농업법인인가 뭐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제 23평형을 불려집니다. 23평형을 불려지는데 이게 2분 1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1참여가 기일날 1억 2,900이잖아요. 이 양반은 129네. 1억 2,912만 9천원 딱 썼어요. 2등 입찰가는 얼마입니까? 1억 2,900만 원, 그죠? 우리 이런 거 보면 1등과 2등 간의 가격 차이가 이렇게 비스무리하다. 그럼 뭐 앞바지, 뒷바지 말이지, 똥싼 바지, 별의별 바지, 오줌 싼 바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컨설팅.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23평형인데, 여기에 가격 시점이 2021년 2월 4일이잖아요. 그죠? 입찰 시점이 2022년 1월 달이죠. 그건 이게 1년 전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보면 말이죠.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3억 4,800만 원에 하나 거래돼 버렸어요. 이게 2분의 1 지분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지분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1억 7,400만 원이 이제 시세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1억 7,400만 원짜리 1억 2,900만 원에 경매에 나왔네?
뭐 1억 7,400만 원짜리 1억 2,912만 9천 원 썼다고 하면 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이것도 100%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경매 정보지상의 낙찰 사례를 보니까 이렇듯이 낙찰 가율이 100%를 육박하고 100%가 넘었다. 우와, 경매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인드 가지면 완전히 경매 초짜.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누가 뭐 경매 투자해가지고 뭐 돈 몇천만 원, 몇억 벌었네. 이런 시잘데없는, 그런 잡소리 하는 그런 영상물에 헬렐레 하지 마시고, 경매 시장 분위기, 부동산 자체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돈 그렇게 벌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또 이제 쓸데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종현이가 부동산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참 배 아파하더라고요. 안종현이 부동산 통해서 돈 버는 거 상당히 배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댓글 견제가 들어와요.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보셔가지고 내공을 탄탄히 다지십시오. 탄탄히 다지시고 제가 유튜브 상에서 뭐 공부하십시오라고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좀 시간방 뜨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도 제 유튜브 상 경매 채널을 쭉 보면서 저처럼 ASZ까지 경매 관련돼서 라이브 방송하는 데가 있느냐, 라이브 방송하는 데 몇 군데 있더라고. 근데 저희는 뭐 물건 몇 개 펼쳐놓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면요, 경매 ASZ까지 여러분들도 각자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유튜브에다가 자기 개인 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해가지고 방송 이거 하는 거 간단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 시스템 다 보여드릴게요. 와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허접해. 웹캠 하나 있고, 마이크 하나 있고, 모니터, 뭐, 제 책상에 모니터 3개 있습니다. 듀얼로 저는 하나 하고, 제가 컴퓨터 본체는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스크린이 있습니다. 크로마키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타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말이죠. 예를 들자면 대학얘기 뭐냐고, 대학얘기에 대해서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책 보고 쓰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훨씬 더 빨리 들어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쓸데없는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저 강의를 할 적에 사람이 사람 앞에 나서서 강의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지금도 제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처음에 강단에 섰을 때 머리가 하얘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더라. 저는 옛날에 그런 걸 했습니다. 베란다 앉아가지고 그 당시 담배 빡 피우면서요. 대학 얘기면 대학 얘기는 하나 화두죠. 주제를 놓고 나서 대학 얘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쫙 혼자서 한마디로 이제 혼자서 이제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느냐 할 정도로 막 이야기를 해버렸다. 그러다 생각나면 또 메모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A에 Z까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올라오셔도 되고 한 절반 정도까지 그죠? 하신다면 전 여러분들 정말로 하산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딱 저당권이 하나 딱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가고, 이런 건 우리가 안전빵으로 입찰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죠?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가고, 나가서 신자본이 신한은행 같은데, 신한은행에서 변경 등기된 저당권 하니까 타지분을 임의기금을 신청하면 그때 나는 뭐다? 줘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이것도 역경매 안 당해서 좋고, 또 다른 사람이 경매 집어넣어주니까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어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돈 벌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이론입니까? 예? 이론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내용 자체를 머릿속에 없어. 모르니까 이론이라고 떠드는 거야, 봐가지고. 이론은 필요 없대. 실전이 웃기는 소리고 자빠서 앉아있네. 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로 웃기더라고, 웃겨.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1부 방송을 마칩니다. Action.